주택법의 핵심 이론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테마로 넘어와서 사업 절차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절차도 내용이 좀 많아서 이 두 파트로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 사업 절차 핵심은 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자,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서 설계 도면을 준비해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개 이상짜리가 있고 50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30개, 50개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승인권자가 누군지 관청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를 5년 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매도 청구라는 규정을 볼 겁니다. 자, 이 사업계획 승인을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할 때는 이 공구별로 이 승인을 받아 공구별로 나누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으려면 60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이 공구별로 구분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감리라든가 사용검사, 장수명 주택,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관련 내용들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법 내용을 하도 많다 보니까 목차를 정리해드려도 공부하시기 어려우기 때문에 이제 개별 조항을 먼저 좀 확실하게 보시고 나서 나중에 목차를 보시면 좀 내용들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전 강의에서 등록사업자가 있었죠. 그래서 연간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제 등록하지 않고도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하는 사람도 있었죠. 공공사업주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지역, 직장, 뭐 리모델링 조합도 여기 있을 테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개 이상 주택사업 같은 거 할 때, 또 한옥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 주택사업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가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하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쭉 내용들을 보시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의 주택사업. 자, 다음에 주택사업이 이제 30개 이상 주택사업이겠죠.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대지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다음에 주택사업,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이렇게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또는 주택을 지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은 주택의 배치도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관청은 누군지 모르겠죠. 자, 어쨌든 다음에 주택사업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대지 조성사업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택의 배치도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자, 뒤에 보시면 30호 이상 단독주택 사업을 할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으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한옥입니다. 한옥. 자, 또 하나 더 보시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분양하지 않고 단독주택 같은 걸 짓는 경우도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은 30개 이상 단독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한옥 같은 거를 지을 때는 또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단독을 지을 때는 50호 이상부터가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29개 이하로 단독주택을 지을 때, 자, 한옥을 49개 이하로 지을 때는 이게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그거보다 작은 주택을 한 번에 지을 때는 건축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개 이하의 단독주택을 짓거나 이 한옥 같은 경우를 49개 이렇게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 승인보다 간단한 절차인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으로 가볼까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가하는 개수가 30세대 이상이 포함이 되면 이 둘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 있죠.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단위를 붙입니다. 자,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인데 다음 어느 하나의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바꾼다. 자,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소형주택은 아니고요. 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한 세대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 나와 있을 때는 요 단지역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를 지을 때 5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거고 49개 이하로 지을 때는 이게 건축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보전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에서 건설하는 이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50세대 이상의 단지역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가 요 가번하고 나번 조건을 모두 갖추면 50세대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독주택은 한옥이 50개로 바뀌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자, 여기 30세대 이상인데 단지역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가 요 가번과 나번 요건을 맞췄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50개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변경 승인.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것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변경 사항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공공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공공주체. 공공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공공주체 4명이 총사업비를 자,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 자, 공공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을 20% 범위 안에서 증감시킬 때, 자, 공공주체가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배치 같은 거라든가 도로 같은 것들의 선형을, 도로에 있어서 선형,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도로 어떤 방향 같은 걸 변경하는 그런 형태일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걸 2번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요 3번 같은 건 이렇게 됩니다. 자, 공공사업 주체가,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을 하면서 건축물의 배치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는 변경 승인을 안 받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도로의 선형이 변경될 때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공공주체를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민간건설업자인 등록사업자가 총사업비를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 또는 뭐 주택조합이 총사업비를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이 3개 조항은 변경 승인을 안 받으려면 공공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주체 4명이 총사업비를 20% 범위 안에서 증감시킬 때 공공사업주체가 대지면적을 한번 정해놓고 20% 범위 안에서 증감을 시킬 때 공공주체가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배치 같은 건축물의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도로 선형, 도로도 이 선형 같은 거를 도로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한번 조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승인을 안 받는 사항도 있네요. 자, 다음.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자, 우리 시도지사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이 5명의 관청, 시도지사와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관청입니다. 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네요. 자, 조건이 뭐냐면, 자, 주택사업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일 때는 요 시도지사 요 5명에다가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자,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이게 이제 6명 관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는 빠지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로 바뀌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대지가 10만 이상입니다. 10만 이상이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이 도지사가 빠지고 시장군수로 바뀌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 자,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이 4가지로 딱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 4가지가 한번 보십시오. 자, 국가가 군인 아파트 같은 거 사업하거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앞에 시도나 대도시한테 안 받고 국토부 장관한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자, 330만 이상 대규모, 이게 100만 평이죠. 자, 330만 제곱미터, 좀 평으로 100만 평 규모, 100만 평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대규모로 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 하는 지역이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네요. 이게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3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자, 우리 수도권 광역시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라든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같은 광역시에서도 긴급한 주택량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주택 사업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 여기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광역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 총지분의 50% 이상을 공공주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공기업으로 보고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걸 4개하고 다른 거 하나는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섞은 게 뭐냐면 잠깐 뒤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짓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에서를 동일한 건물을 건축하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인데 왜냐하면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로 건축하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 주택도 들어가고 주택 외의 상가가 섞여 들어가는 건물인데 주택수가 300개 미만입니다. 자, 300개 미만의 이게 주상복합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여기 보세요. 300세대 미만이면 290개도 들어갈 수 있네요. 290개면 30개 이상이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이걸 건축허가로 빼주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자, 또 하나는 농협중흥회가 또 다른 자금으로 농어가 주택을 지을 때도 주택수가 150개, 이렇게 200개 올라가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거를 이제 혼동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하고 이제 문제를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예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오셔서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여기 지방공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빼고 국가가 주택사업을 할 때,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 균형 개발 사업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 하나 더 보시면 공공주체 4명이 총지분의 50%를 넘게 추가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사업할 때도 총지분의 50% 이상이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으로 보고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하고 아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것 4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관청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흐름 4가지가 있는 거고요. 표본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은 설계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등록사업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표본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주택조합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 등록사업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표본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간단하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설계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보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원 지문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주택조합은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통합심의는 조금 개정된 사항이 있죠. 승인권자가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거고 뒤에는 이제 의무적 통합심의라는 게 새로 이제 개정이 되어서 생겼습니다. 임의적 통합심의부터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심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맞는지 심의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심의, 교통평가 같은 심의, 경관심의 이런 것들은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심의니까 이제 건축공무원들하고 건축공무원들, 국토계획법 담당 공무원들, 또 교통 관련 공무원들, 또 경관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필요하면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합심의가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 신청을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가면 통합심의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하면 이때는 의무적으로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고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1호의 각호 어느 하나 규정이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면 그 사항을 빼고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뺄 사항이 있으면 빼고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통합심의는 이렇게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심의, 자, 교통 관련 심의가 있고 경관심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래 승인권자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을 한다. 이렇게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통합심의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면 그걸 빼고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새로 생긴 조항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통합심의의 요청. 자, 이번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군구청장일 때 시도지사가 1호의 권한을 1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한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군구청장인데요. 자, 이게 시도지사가 여기 1호의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에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시도지사, 이 특광도지사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건축심의, 뭐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에 대한 심의, 교통평가심의, 이런 경관심의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한테 통합심의를 뭐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자, 요건 중요하죠. 아까. 자, 요거를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다 간단한 절차인 건축허가 대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서를 동일한 건물을 건축하면 이게 바로 300개 미만으로 짓는 주상복합일 때 자, 이때 우리가 주택 연면적 비율이 전체 연면적에서 90% 미만을 맞추면 그럼 이게 건축허가 대상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해서 건축허가로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해준 거고 자, 농협중화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농허가 주택사업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축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로 짓는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의 90% 미만을 맞추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고 2번도 농허가 주택 같은 것들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농협중화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농허가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로 빠지는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300개 미만 290개짜리가 주상복합으로 짓고 이런 조건을 맞추고 농허가 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조건을 맞추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 150개를 짓더라도 뭐 290개를 짓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의무 건설 비율은 임의적사항으로 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면 사업 주최할 때 지시해가지고 자, 건설하는 주택 중에서 75% 이하 범위이기 때문에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조합과 고용자일 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자, 사업주체가 주택사업하는데 아파트를 1000개를 짓는데 그중에 75%까지 750개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춰서 소형면적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큰 평수 절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조합과 고용자일 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형주택의 뭐 의무 건설 비율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자, 이번 착공신고와 공사 착수. 자, 최근에 시험 문제가 조금 나왔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 착수 기간은 이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할 때는 자, 착공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착공신고서라는 것도 내면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내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고 요 착공신고라는 게 들어갔을 때는 자, 여기 착공신고 들어가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고,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몇 년까지? 5년까지고. 자, 보통 이제 문제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바로 합니다. 건설회사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착공신고를 내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그래서 신고가 됐다는 걸 통지를 받으면 이제 5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5년까지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60일이 뭔지 20일이 뭔지 5년이 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사 착수. 자, 보시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년 정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가 요게 또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였었는데, 자, 공사 착수를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건데,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이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요구한 조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착수가 지어졌을 때, 자,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으면 공사 착수를 못합니다. 이럴 때는 1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 분쟁이 지금 생겼습니다. 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 소송이 끝나야지만 공사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 자,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되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불강력적인 사유. 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30회 때 소송 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이러면 안 되죠. 자, 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 분쟁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조건이행, 문화재, 소송,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 그 밖에 불강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공사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범위 안에서 이 5년을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게끔, 자, 연장이 됐더라도 이 기간 내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를 받고 공사 착수를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9 착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최초 공고를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랑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9, 209 나눠서 공사할 수 있는데, 자, 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고 아까 연장 같은 게 있는데 1년 연장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자, 착수를 못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경매 같은 거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 나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이 승인권자가 인정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1번인데,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노란색 보시면 최초 공고 외의 공고, 최초 공고가 109, 209 나눠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 신고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최초 공고 외의 공고로서 최초 공고의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하지 않은 경우는 이걸 제외하게 돼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으면 60일 안에 통보가 오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구가 구분이 없습니다. 공구.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공구라는 게 이 사업계획 승인을 600개 이상으로 사업을 하면 109, 300세대 이상 먼저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9를 또 300개를 나눠서 공사를 착수했는데, 사업계획 승인 개수가 500개, 뭐 400개면 공구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공사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개수가, 주택 개수가 뭐 500개, 400개면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냥 5년 안에 공사 착수가 못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자, 밑에 거는요, 자,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합니다. 자, 공구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개수가 600세대, 900세대 그러면 한 공구당 300개씩 나눠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공구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는 사업계획 승인 개수가 600개라고 생각하고 600개, 자, 600개로 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으면 109 300개를 먼저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합니다. 만약에 109를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자, 5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9가 공사를 착수했으면 109 공사 착공 신고하고 착수한 다음에, 자, 착공 신고 걸어서 209 넘어가는 거는 2년을 줍니다. 2년. 자, 2년 안에 또 209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자, 209는
자,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109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209를 109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 자,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규정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년 다음 날에. 근데 최초 공고 외의 공고니까 209죠. 209. 자, 209 같은 경우는 자, 최초 공고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공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는 제외한다. 자, 209짜리는 자, 2년 안에 공사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9, 5년짜리만 적용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 특히 1번 같은 거 잘 보셔서 자, 공고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공사할 때는 그냥 5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고 자, 109, 209 나눠서 할 때는 109를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9 착공 신고하고 나서 209 2년 안에 공사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2년 다음 날에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109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209 때문에 취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9 쪽 넘어가는 거를 2년 안에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자, 대지 소유권의 확보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 마무리하고 자, 우리 대지 소유권의 확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자,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할 대지의 소유권을 여기 비율이 없네요. 100%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100% 원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무 가면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는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겠다.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이제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 건설할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을 맞추면 그러하지 않다.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장소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사업이다.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장소일 때 그런 뜻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사업일 때는 대지 면적 80% 정도 이상만 사용 권한이네요. 소유권도 아니네요.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사업일 때는 자, 대지 면적이 80% 정도 이상 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사업주체가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20%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 안 됐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같은 것들을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좀 특이하죠. 자, 원래가 100% 소유권인데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지 80% 이상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더라도 80% 사용 권한만 있더라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지 사용 권한으로 100%를 확보한 경우도 가능하고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주체일 때는 이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행정청이나 공기업일 때는 앞에 있는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사업 주체는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도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요 기억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일 때는 대지의 80% 정도 이상만 사용 권한만 있더라도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20%에 대해서 매도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요 1번 같은 케이스나 2번 같은 케이스, 3번 같은 케이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매도 청구. 자, 이 매도 청구 조항은 좀 전에 아까 우리 요거랑 연결된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일 때는 80% 이상만 사용 권한을 확보했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80% 이상을 확보하고 자, 대지 사용 권한으로 8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주체는 자, 다음 각호에 따라서 자,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20% 정도가 있겠죠. 만약에 자,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람이 80% 이상인데 뭐 95%를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부분이 5%가 남고, 자, 80% 이상 중에서 80%만 확보하면 20% 확보 못한 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확보 못한 대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한테 시가로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보시면 자, 대지 면적 중에서 아까 80% 이상 중에서 95%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자, 그 사업계획 시행을 받으면 자, 확보 못한 대지가 5%가 남으면 5%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하고, 매도 청구에 불응을 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95% 미만 80% 이상, 만약에 뭐 80%라 82% 이렇게 확보한 사람들은 자, 여기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시행을 받으면 확보 못한 5%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매도 청구를 바로 하면 되고, 자, 80% 이상 95% 미만, 자, 가령 80% 정도만 확보했으면 확보 못한 대지가 20%가 남죠. 자, 그 20%에 대해서 모두에게 매도 청구하진 말고 그 20% 중에서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전부터 대지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10년 전부터 갖고 있던 땅 주인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전부터 여기 지금 자, 사용 권한을 확보 못한 대지가 20%가 만약에 생긴다면 아까처럼 80%만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확보 못한 대지가 20%가 남고, 자, 20% 땅 주인을 이제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일정한 가격에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주체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지급해야지만 이 토지를 매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무감은 거의 95% 이상을 확보하고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시험 볼 땐 요거까지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아까 80% 이상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80% 이상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랑 연결돼서 자, 만약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자, 만약에 95%까지 확보한 경우라면 확보 못한 5%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매도 청구. 자, 80% 이상 95% 미만 확보한 경우. 자, 시험 문제에서 90%라고 한번 나왔었죠. 90%를 확보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확보 못한 대지가 10%가 남죠. 10%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안 됩니다. 10% 중에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가격 협의를 충분히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가격 협의를 먼저 해서 우리에게 넘겨라. 일반적인 매매로 넘기라고 하고 이 3개월 정도 기간을 협의 기간으로 잡고 3개월 내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걸 내가지고 이제 법원의 판결로서 그 땅을 강제로 빼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할 때도 매도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사람들. 자, 리모델링 사업 절차가 있는데, 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가 있고,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이 주택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자, 29개 이하로만 주택수가 늘어나면 리모델링 허가. 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자,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자, 30개 이상 주택이 증가되는 게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됐을 때는 사업계획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자,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 이상 동의, 이거 앞에서 우리 배운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리모델링 조합 같은 거를 만들 때 자, 이 서류가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 같은 거 만들고 또 10년, 15년 지났다는 서류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각동별 과반수와 전체 3분의 1 반대한 사람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반대한 사람들이 바로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자,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다음에 이게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자, 여기도 파란색을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입니다. 자, 리모델링 이 조합 설립할 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자,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인데 그냥 무시하고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를 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리모델링 허가에 대한 동의요건. 자,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각동별 50% 전체 75%라는 동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리모델링은 굉장히 복잡한 게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인 전체 67% 동의인데 리모델링 허가까지 받으려면 각동별 50% 전체 75%라는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자, 추가로 동의 요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동의까지 얻은 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그 결의입니다.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매도 청구를 하려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까지 확보한 후에 청구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분홍색은 참고로 보시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결의에 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을 준용을 해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매도 청구라는 게 지금 두 개 배웠어요. 앞서서 우리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 95% 확보하고 확보 못한 5%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80% 정도까지만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매도 청구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고요. 자,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아니한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에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동의까지 얻은 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해서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 요거 동의에 반대하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까지 얻은 후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별 승인하고 감리인데, 자, 공구별 승인은 이겁니다. 자,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1공구 300세대 이상, 2공구 300세대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이 주택의 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600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600세대 이상.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1공구 300세대 이상, 2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나눠서 착공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개수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기부 체납 금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자, 주택이나 대지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도한 기반인설에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과거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법으로 과도한 기반시설을 건설해라 이렇게 건설해서 뭐 행정청한테 기부해라 이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주택 건설 기준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건설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 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 건설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간선인설의 설치 의무는 100호 이상 주택 사업을 할 때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간선인설을 설치해야 되고 전기나 통신, 가스는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설치해야 되고 자, 우체통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간선인설의 설치를 사업 주체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일단 시험 문제 묻는 포인트가 100호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 사업을 할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간선인설의 설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간선인설을 설치하는 거고, 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같은 것들은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체통 같은 시설들은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첫 문제에서 100호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또는 16,500 이상의 대지 사업을 할 때는 간선시설을 사업 주체가 직접 설치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치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으로. 자, 감리자 지정.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감리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사업 주체가 스스로 감리자를 정하지 않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거나 자,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는 자, 주택사업을 하거나 리모델링 사업할 때 감독할 사람, 감리자를 승인권자나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이거 믿을 만한 공기업이라든가 행정청일 때는 이런 감리자 지정 자체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일반적인 주택사업일 때는 또는 리모델링 같은 거 쓸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나 신구청장 같은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감리할 사람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을 할 때는 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이 건축사 자격 있는 사람, 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이게 감리 전문회사입니다. 감리 전문회사. 300세대 미만일 때는 건축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같은 감리 전문회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항상 이렇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인 이렇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같은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감리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감리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여기 엔지니어링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감리 전문회사인데 300세대 이상일 때는 항상 이 사업자를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300세대 미만일 때는 건축사를 할 수도 있고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리자의 교체. 자, 지금 감리자가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부정하게 또는 거짓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위반사항 알고도 이걸 묵인했을 때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1년이라는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감리 업무의 지정 제한은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을 하면 자, 지체 없이 시공자나 사업 주체한테 자, 위반 사항 시정하라고 통지하고 바로 7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자는 자, 조금이라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라고 통지합니다. 시공자나 사업 주체한테. 그러고 나서 7일 안에 바로 행정하청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급 기준 승인, 자, 법정된 단체, 자, 주택 사업자 단체라든가 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단체, 자, 이런 단체 같은 또는 협회 같은 사람들은 감리자를 정하기 위해서 자, 감리비 지급 기준을 정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에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 개정된 사항인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자, 법정된 단체나 협회가 자,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비 지급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정해서 자, 사업주체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사 감리비를 감리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는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체가 감리한 사람한테 감리비를 바로 주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사 감리비를 감리자한테 관련 절차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감리일 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안 해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러면 시정명령을 이행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업주체가 감리가 끝나면 감리비를 직접 사업주체나 시공자한테 지급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예치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련 절차에 맞게 감리를 다 완료했을 때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전 방문 조항. 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주체가 이제 아파트를 다 완공하면 자, 분양받은 아파트 이제 지어서 이제 중간에 분양이라는 걸 해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을 방문해서 자, 문제가 없는지 사전 방문 절차를 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자, 공사장 잘못이 발견돼가지고 균열, 뭐 치마라든가 누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사업주체에게 자, 입주 예정자는 사업주체한테 보수공사 같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사용검사, 공사 끝나면 자, 사업주체가 주택이나 대지사업 공사 끝나면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는 거네요. 아까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나 대도시한테 받는 게 원칙인데 이 사용 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받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 검사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것이고, 자, 우리 시도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용 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받는 겁니다. 자,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 공구별로 300개 나눠서 공사에 들어갔으면 공구별로 별도로 사용 검사 받을 수 있고,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조건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조건을 미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자, 동별로도 사용 검사 가능하다. 만약에 아파트가 10동이 지어지는데 1, 2, 3, 4, 5동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자, 건물을 완공했는데 조건이 안 돼 있고, 뭐 6동부터 10동까지는 조건 같은 게 안 붙어 있을 때는 6동부터 10동 같은 그 동별로도 사용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구별 사용검사 가능하고, 자, 조건 같은 게 걸려 있을 때는 조건의 미행 등으로 전체 다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용검사가 나와야지만 입주예정자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용검사 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5일 안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하고 내줘야 되는 거죠. 자, 임시사용 승인 제도가 있네요. 자, 건축물을 동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시 사용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는 거고,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사업이 동별 임시 사용 승인, 자, 공동주택일 때는 자,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101동, 101호 이렇게 두 세대만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걸 받아가지고 보여주는 집 이런 것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파산 시 사용검사. 자, 사업주체가 원래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나타나서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 시공을 보증한 자도 없거나 시공을 보증한 자까지 파산했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냈을 때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바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으시면 안 돼요.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때는 보증자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받는 거고, 자, 시공을 보증한 자도 파산했을 때 이때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죠. 이렇게.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매도 청구가 하나 더 있는데, 주택의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주택단지 안에 대지의 일부 토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해간 실수요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주택의 소유자 등이 이제 사용검사를 받고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 실수요자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주택단지 안에 토지의 일부, 이게 5% 미만 토지인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같은 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을 해갔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단지 안에 땅의 일부가 이 실소유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뺏어오는 방법이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뺏어오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주택단지 안에 일부 토지 한 5% 미만 토지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이 실수요자가 주택단지가 지금 사용검사까지 나와가지고 여기 다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이 주택단지를 공유로 좀 갖고 있을 건데, 땅의 일부를 실수요자가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뺏어가면 이 주택의 소유자가 이 땅 5%를 찾아오기 위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매도 청구를 하는 게 주택의 소유자들이, 주택에 입주한 소유자 등이 주택단지의 땅을 공유로 갖고 있는 상태인데, 주택단지 안의 땅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실수요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해서 다시 토지를 뺏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매도 청구라는 걸 해가지고. 이 매도 청구라는 걸 할 때 주택의 소유자가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를 제기하고 거기 불응하면, 실수요자가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동의 얻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자,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이 나오면 여기 4분의 3에 대해서만 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택 단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 매도 청구 대상되는 토지는 주택단지의 5% 미만 토지일 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자, 실수요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수요자한테 송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매도총 의사표시가 적어도 2년 안에는 송달이 돼야 된다. 소유권을 회복해 나갈부터. 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수명 주택하고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수명 주택 오래 쓰는 주택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자,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원래 등급이 최우수, 양호, 자,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이 있는데 이 4등급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 이상 주택을 장수명 주택으로 공급을 할 때는 등급을 뭐 우수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일반 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1000세대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공급할 때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장수명 주택의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인증 등급이 4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0세대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이 중에서 아직 시행 초기니까 일반 등급 이상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건 500세대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으로 지으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란 법이 있어서 자, 공동주택의 성능 등급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표시해야 된다. 입주자 성능 등급이 요겁니다. 이거 뭐 소음 관련 등급 별 표시로 해가지고 이 별이 많은 게 좋은 거죠. 자, 구조, 환경, 뭐 환경 여러 가지 등급이 있으니까 뭐 화재 소방까지 해가 이런 이제 보시면 이게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인데 이렇게 이 성능 등급 표시를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딱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별 표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쓰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500세대 이상부터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같은 걸 받아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시고 자, 두 번째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시행 절차의 두 번째 파트로서 주택 상환사채, 토지 임대 분양주택 이런 걸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택법 내용이 많은 내용이지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